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죠. 내 우산으로.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은 한국 멜로의 클래식.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엽기적인 그녀 곽재영 감독의 2003년작 영화 클래식입니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듯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풋풋했던 나와 그녀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그 아이는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죠. 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손예진의 로맨스, 클래식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영화 스토리를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하세요. 10년 전쯤 됐나? 원래 오프닝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인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인터뷰어의 멘트로 시작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신승수 감독이 카메오로 출연해 촬영까지 했습니다만 콘티 작업을 하면서 주희와 준하의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장소들을 먼저 보여주는 오프닝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요한 파헬벨의 캐논 D장조는 전작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사용했죠. 음악 감독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도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락에 있어 눅눅해진 책을 햇빛에 말리고 있는 지혜.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는 듯한 스파이샷으로 현재가 시작되는데요. 감독은 본인만의 설정으로 준하의 영혼이 지혜를 지켜보며 우연을 만들어 필연으로 이끌어준다는 설정을 하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의 컷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하얀 커튼을 흔드는 바람과 하얀 비둘기에 준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무지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사람이 죽으면 무지개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란다. 과거 주희가 준하의 죽음을 알게 됐을 때 떠있던 무지개를 현재의 지혜가 볼 수 있도록 준하가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입으로 불어 넘기는 건 결말에 대한 암시죠. 내 이름은 지혜. 혈액형은 O형. 아니 진짜 추억이다. 혈액형은 O형. 그나저나 손예진도 저는 1인 2역을 맡았어요. 지혜와 주희. 그 당시 서울 사투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태권도를 배웠다. 괜찮아요? 생뚱맞게 웬 태권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말괄량이 같은 성격을 미리 보여줘서 상민에게 고백을 못하는 건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려 했다고 합니다. 태권도 대련할 때 남자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 쓰러뜨리는 장면과 아저씨들 그냥 가세요. 저 태권도예요. 놀이터에서 불량배들을 참교육해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어두운 다락에서 유독 빛나는 주위의 편지 상자. 신비로운 느낌이 들도록 녹색 조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과거 준하와 주희의 추억을 담은 반딧불이의 빛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감독은 상자 속 편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풍기로 커튼을 날리고 창 밖의 나무는 사람들이 잡고 흔들었죠. 에어를 불어 편지를 날리는 장면은 도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여보세요? 와 씨, 전화기가 벽에 붙어있다니.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상민 오빠랑 미술관에 들렸다가 연극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너 나 또 들러리 서기 하려 그러지? 말투를 보아하니 반가운 친구는 아닌 것 같죠? 사실 상민과 수경, 지혜가 함께 술을 먹으며 상민의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하나도 몰라. 그래서 좋아. 수경이 너 눈치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겁나 빡치게 말이죠.
자전거를 탄 풍경이 직접 출연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손예진의 겁나 귀엽게 술 취한 연기도 좋았던 장면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태수와 주희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결말에 대한 암시라고 하기엔 너무 안 보이네요. 아무도 몰랐을 듯. 오늘은 벤치 아래 앉아서 책을 보는 오빠를 봤어요. 과거 준하가 태수의 편지를 대필했듯이 지혜는 수경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2002년에는 손편지가 아니라 이메일로 바뀌었지만 말이죠. 이제는 이메일도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유치해. 유치해서 좋아. 감독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고전적인 말투의 대사들이 여름방학 때 시골에 다녀온 후부터는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보고 싶어. 준하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아. 어쩌면 관객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유치한 이야기라는 걸 밝히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그림자를 나의 창문에 들이게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단은 에밀리가 떠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와준 게 한없이 기쁜 거야. 지혜가 보고 있기에 프로처럼 보이려고 오바한다는 설정인데 그게 전달이 잘... 솔직히 그 시절 조인성은 연기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죠. 애인 있었어? 우리 같이 뜨는 놈 있냐고? 한번 빨려고 뻗치는 애는 열나 많은데 까댈 시간이 있어야지. 원래 과거 엄마의 첫사랑과 현재 딸의 첫사랑의 연결이 주된 이야기여서 조인성의 분량이 조승우와 비슷했는데 통편집 되면서 과거 이야기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네요. 돌아봐라. 야! 여기도 준하의 영혼이 살짝 건드려 뒤돌아보게 했다는 설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처녀 매점 언니도 좋아하는 교내 킹카 상민, 70년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임예진 누나라고 해도 되나? 감독이 진짜 사랑한 영화 진짜 시리즈에 대한 존경으로 임예진님에게 특별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똑같은 예진이라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수경과 통화하는 동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바람과 비둘기. 나는 남자인데도 새가 무섭던데 손예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서 수월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날아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건 NG컷인데 손예진이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해줘서 그냥 이 컷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막부감 역시 준하의 영혼이 내려다본다는 설정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생량한 바람이 가을을 예고해 줍니다. 촌스러워. 연애 편지는 원래 유치하고 촌스러운 것이기에 앞으로 벌어질 촌스러운 상황들을 암시합니다. 좋아.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준하가 실제 이런 사진을 찍었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부터 편지를 읽는 지혜의 상상 속으로 연결된다는 설정으로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판타지적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글 좀 쓴다고 알려진 문학소년 준하에게 오준아, 어느 날 훅 들어온 친구 태수. 편지 좀 써줘. 태수는 이미 준하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 알고 접근했다는 설정이라고 감독은 말합니다. 규율과 탄압이 난무하던 시대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태수의 인상적인 첫 등장을 위해 머리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혼녀야. 아버지 친구의 딸이야. 앞머리가 없음에도 입으로 바람을 불어 머리를 넘기려 하는데요. 이것도 결과에 대한 복선인 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몰랐습니다만. 아이고. 사진이 준하 앞에 딱 서는 버전도 찍었는데 날아가 버리는 게 더 태수다워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고리타분하겠지? 태수는 이미 사진 속 여학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풍경의 개천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서 대전 서구 원종동의 두개천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평소 곤충의 조예가 깊은 곽재영 감독은 어린 시절 물방개, 새똥구리를 잡았던 추억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물방개를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연히 양평에서 물방개를 발견해 잡아왔다고 하네요. 물방개는 촬영 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쇠똥구리는 농촌진흥청에서 10마리를 협찬해줬다고 하는데요. 진짜 쇠똥 속에 있어야 하는 곤충인데 가짜 똥 속에서 촬영을 했으니
다음날 안타깝게도 장렬히 전사했다고 합니다. 소 달구지를 타고 등장한 국회의원 딸내미 주희. 그럼 국회의원 딸이네? 그럼 국회의원 아들이냐 이 촌놈아? 현장에서 추가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주희를 높은 곳에 배치해서 준하가 주희를 동경하듯 우러러 보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쇳덩구리?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시골의 모든 것이 신기한 주희. 아래에 있던 준하가 올라와서 주희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촬영 초반이라 두 배우가 아직 친해지기 전입니다. 실제로 두 배우가 좀 서먹해서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준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음날 역시나 높은 곳에 있는 주희가 내려와서 준하를 만납니다. 그런데 배가 하나도 안 갔는데요? 조승우는 진짜 노를 저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카메라 밖에 보트에 줄을 매달고 끌고 간 장면이죠. 수원에서 왔어요? 저도 집이 수원인데 우연의 일치네요. 필연 아닐까요? 귀신 나오는 집에 도착한 썸남, 썸녀. 뭔가 고립된 이미지의 장소에서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암시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아이 몰라. 이런 썰렁한 농담 역시 감독이 설정한 준하의 영혼에 대한 암시죠. 못 보고 넘어간 관객도 있겠지만 이곳엔 진짜 귀신이 있었습니다. 준하의 얼굴과 저 뒤에 있는 주희까지 동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으나 당시엔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준하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 역시 미래를 암시합니다. 폐가에 사는 노숙자는 실제 폐가인 이곳을 더 음침하게 꾸며준 미술 감독입니다. 억압된 현실 속에서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주희. 하지만 두 남녀가 겪게 될 운명처럼 소나기가 내리고 나룻배가 떠내려 갑니다. 아까 배 타고 가는 장면에서 사람을 지우고 비를 심어서 CG로 만든 컷입니다. 당시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든 컷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황순원의 소나기 오마주 장면이죠.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문학적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작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소나기의 이미지를 코믹하게 차용했습니다. 어린 기체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지가 죽고도 저러고 줬던 그 사내를 같이 묻어달라고.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펜으로 바닥을 향하면 업어주고 있는 개구리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를 실로 묶어서 힘들게 만든 장면이었지만 삭제했습니다. 이건 진짜 삭제 잘한 것 같네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것. 소나기예요. 금방 그칠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의 원두막신을 찍었던 양산입니다. 그 근처에 원두막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닦아요. 손예진은 솔직히 진심으로 이걸 얼굴에 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이곳은 사실 논인데 수박 받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수박 넝쿨은 구할 수가 없어서 칡 넝쿨을 깔아 놓았습니다. 저 무겁죠? 주희 씨 정도면 업고 서울까지라도 갈 수 있어요. 밤하늘 별들은 CG입니다. 별자리를 몇 개 더 그려놓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공갈. 안공갈. 두개천의 다리를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반딧불이가 많은 곳이었는데 조명을 설치하니까 다 도망가서 몇 마리 찍어놓은 걸 CG로 복붙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손 안의 반딧불은 감독이 직접 작은 전구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두운 밤에 저 뒤에 있는 산과 나무의 질감이 다 살아나게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발전차까지 동원해 엄청난 양의 조명을 설치해서 숲이 다 보이게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걸이에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목걸이는 사실 태수의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준 선물이었는데요.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다. 주희 씨한테. 감독은 그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목걸이였는데 주희가 준하에게 채워주면서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목걸이를 채워주려면 안아야 한다는 느낌이 좋아서 목걸이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손예진을 업어주는 사람은 이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꼭 본인이 업겠다고 나섰다는. 입모양만 보여주려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작은 목소리를 후시로 녹음해 입혔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앓다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이 차에 앉아있는 건 손예진이 아니라 촬영부 스텝입니다.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원래는 비를 맞아서 좀 아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희는 집안의 억압에 대한 트라우마로 목류병이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구판을 벌이기도 했지만 별 차도가 없다가 준하를 만나고 목류병이 사라졌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준하의 얼굴과 지혜의 얼굴이 뒤졸부로 연결되는 건 혹시 이 둘이 부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속임수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엄마의 과거를 계속 읽어나가는 지혜. 일기장을 보다가 저 멀리 상민을 보고 우연을 가장해 만나려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지혜야. 어머, 상민이 먼저 지혜를 부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모두 지혜인가 보지? 쳐다보게? 오준아! 태수가 독서실에 있는 준하를 크게 부르는 장면과 연결 짓는 장면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오준한가? 다 쳐다보게. 주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태수의 편지를 써주는 준하. 다 썼다. 눈이 나빠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짠함을 추가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너한테 내 특기를 보여줘도 되겠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특기라고. 무슨 노래인 줄 알아? 신라의 밤이여. 어허, 담임이 김병옥 형님이었구나. 이 영화가 김병옥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이어서 2학년 3반 성주희 양이 비창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꾸민 주희의 절친 나희가 사회를 봅니다. 저는 여류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깐콩, 콩깍지는 안 깐콩, 콩깍지. 당시에 손예진이 피아노를 진짜로 쳤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치는 척만 했습니다. 피아노를 좀 칠 줄은 알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주희와 멀어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줌아웃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에 깔리는 음악은 원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였다고 합니다. 설레임과 추억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곡이었지만 결국 사용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전작 비 오는 날 수채화에서 빗속에서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과 똑같이 찍었습니다. 음악 좋고 이 장면엔 원래 힙합 버전의 캐논 변주곡을 깔려고 하다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듣고 바로 바꿨다고 합니다. 두 인물 사이에 미술 작품들을 배치한 건 후반부에 극장에서 가로막는 것들을 뚫고 가서 만난다는 상징을 미리 암시한 것입니다. 두 인물이 서로 어지럽게 엇갈리는 마음을 포커스 인아웃으로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샀는데 지혜 거까지 준비했어. 아무거나 골라. 오른쪽의 상자를 고를 수 있도록 미리 팜플렛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 왼손을 비워놨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촬영 콘티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손예진이 상자를 들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촬영 감독이 광고처럼 찍어보자며 즉흥적으로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쪽지는 괴테의 시 연인 곁에서의 첫 연입니다. 우연히 읽게 된 시가 과거에 준하가 엄마에게 보냈던 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연은 필연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제 나눠준 대변 검사 봉투 환자의 걷어 제출하도록 똥 안 가져온 사람은 빨리 가서 만들어 와! 요즘 애들은 절대로 모르는 체변 검사.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아무 똥이나 가져가도 되나? 똥의 냄새까지 표현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서 손예진의 헛구역질을 추가했습니다. 회충, 촌충, 십이장충, 요충, 민촌충, 갈고리 촌충 없는 게 없어. 어서 먹어. 여기서 3개. 같은 똥이 있네. 같은 똥이라도 기생충이 많은 부분 있고 적은 부분 있겠지 뭐. 감독은 학창시절 이 검사를 하면서 병균이 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닐 텐데 해본 상상을 에피소드로 만들어 추가했다고 합니다. 나 눈 감고 뛸 테니까 네가 방향 잡아줘. 어린 시절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우정 테스트 놀이. 태수가 주희와의 관계를 준하에게 맡기는 것 같은 느낌과 결국 준하가 태수를 배신할 것 같다는 암시로 만든 장면입니다. 오준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포크댄스를 배우러 간 자리에서 가증스럽게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하는 준하와 주희. 이곳은 진해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이후 나오는 수원 우체국 장면 역시 이곳을 세팅해서 촬영했죠. 태수 씨 친구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태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른다고? 둘 사이의 기류를 눈치채고 분위기를 바꾼다는 설정입니다. 이 기운은 심각한 몸치라고 합니다. 몸이 삐걱대는 게 좀 보이긴 하네요. 이 장면은 원래 Let's Twist Again을 선곡했었는데 깔아놓고 보니 왠지 신나지 않아서 히피피 쉐이크로 바꿨다고 합니다. 손예진 춤은 감독이 직접 만든 안무입니다. 마지막에 이 동작은 순간적으로 나온 손예진의 애드리브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태수한테 그러면 안 됐다며 후회했다고 하네요. 음악을 갑자기 딱 끊어서 관객에게도 아쉬움이 남길 바랬습니다. 주희와 준하만 보여주다가 저는 태수와 나희가 끼어들면서 은밀함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 씬은 수원 화성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멀리 수원 화성 성벽이 보이네요. 얘들이 서울이 아닌 수원에 산다는 설정은 감독이 당시에 수원에 살기도 했고 거대한 수원 화성이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녹음실에서 후시 녹음할 때 여러 가지 인사를 해봤으나 수고했다고 하는 게 더 태수다워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왕따인가? 원래 주희도 함께 바이올린 합주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손예진이 바이올린을 전혀 켤 줄 몰라서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그 덕에 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네요.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수경이 귀신처럼 다가와서 주희를 괴롭히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이후에 나올 매점 안에 있는 상민의 시점 컷을 인서트로 사용해서 상민이 주희를 보고 달려온 것임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당황해서 얼떨결에 꺼낸 말이 도서관에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도서관까지 뛰어가는 여정을 담은 한 씬을 찍기 위해 경희대와 연세대, 원광대 등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2박 3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부터 설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었겠죠?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고속 촬영을 해서 슬로우 컷을 사이사이 교차 편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감독이 직접 녹음했습니다. 운동장의 학생들은 CG로 복붙해서 더 많은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난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자는 주인 아닌데 걔가 정말 좋아졌다. 이 꽃 받으세요. 저 주희 씨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라 진짜 주희를 좋아하게 된 태수. 태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죄책감이 드는 주희입니다. 숙제단 말이야. 이 장면 전에 집 안에서 준하가 준 반딧불이를 보고 있는데 대문 밖 가로등이 전멸되는 걸 보고 준하를 만나러 나오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더 이상 준하도 태수 씨도 만나지 않을 거야. 하늘의 별은 CG인데요. 오른쪽 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은 34년을 주기로 관측된다는 아레나 해성이라는 설정입니다. 물론 감독이 창작한 가상의 해성이고요. 35년 후 2002년에 지혜와 상민도 이 해성을 본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나올 태수가 준하에게 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삭제되면서 아레나 해성 설정은 전부 삭제됐습니다. 아레나 해성은 주기가 34년이라는군. 2002년에 아레나 해성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 나이가 51살이군. 그땐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난 죽어 있을 거야. 섭섭하군. 어이 자가용 일로 와.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니면 경례를 안 붙여도 되는 거냐? 벤츠 타고 등교하는 부자가 고가운 선도부장. 이 장면에는 태수를 향한 연민을 증폭시키기 위해 선도부원에게 밟히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삭제됐습니다. 허리. 준하가 맞는 건 대놓고 웃기려고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을 위한 안전소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주희 씨 말이야. 아무래도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 아무런 반응이 없어. 사이좋게 엉덩이를 까고 있는 두 친구. 손예진이 이 장면을 촬영할 때 꼭 놀러 가겠다고 우겼지만 감독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입니다. 준하가 껐다 켰다 하는 가로등 불빛과 준하가 잡아준 반딧불이의 불빛을 연결지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암시로 까치 소리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35년 후 지혜에게 전달되죠. 그 소식은 상민에게 받았던 괴테의 시 연인 곁에서. 비오는 날 주희를 기다리는 준하. 이 많은 간판들이 전부 CG가 아니라 미술팀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의 손예진을 포스터로 활용했습니다. 우산만 노란색으로 바꿨네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쨍하니 맑은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보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감전당할라 그래? 어쩔 수 없이 비를 뿌리며 찍은 후 CG와 색 보정으로 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렌즈에 묻은 물방울은 NG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준하를 다시 만난 주희. 걔가 비를 너무 맞아서 많이 아프대. 아프다더니 풀매하고 누워있는 주희. 얼굴은 왜 가려? 아, 세수도 안 해서 얼굴 더럽단 말이야. 이게 안 씻은 얼굴이라고요? 병이 났을 땐 먹는 걸 잘 먹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병실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콘티를 그리던 숙소가 문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옷장 문이 있어서 착각해서 옷장 문을 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방이 아니네요. 주먹 줘봐. 모든 사실을 태수에게 밝히려는 준하. 이제 나 때려. 널 왜 때리냐? 지금까지 너 몰래 사귀고 있었어. 이 장면에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더 있었습니다. 주희 좋아하고 있어. 여름방학 때 주희 처음 만났고 줄곧 사귀어왔어. 어쩌지? 난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 난 한 여자만 좋아하지 않은 주희가 아니니까. 세고 센 게 여자다 임마. 겨울방학 동안 만나진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준하와 주희. 보고 싶어. 준하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아. 정겨운 옛날 시골 이불. 다들 이불 안에서 쏙 빠져나온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이불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모양 잡고 고정하는 게 나름 어려웠다고 합니다. 과거의 주희와 교차 편집되어 나오는 그녀의 딸 지혜.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 한편의 시 같은 편지는 감독이 창작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전에 포크댄스를 배우던 공간인 진해 우체국입니다. 눈이 오고 난 후 반짝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솜과 소금을 쫙 깔아놓고 촬영한 컷이죠. 모든 걸 알아버린 태수의 아버지. 주희 씨는 준하를 좋아합니다. 태수의 집은 진해의 선악곰탕이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소품들을 그대로 두고 촬영했습니다. 과거 요향부 병원 관사였던 이곳은 일본식 적산 가옥으로 등록문화재 제193호로 지정된 곳이죠.
현재 곰탕집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넌 항상 제멋대로야. 이건 진짜 벨트로 진짜 찰지게 쫙쫙 맞았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겨울방학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태수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유급됐으나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며 아버지를 만나보겠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아버지 만나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만나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 만나지 말라며 소리치다가 다른 쌤한테 귓방망이 맞는 장면도 있었죠. 이놈이 자꾸 날 때리고 싶어한다. 이놈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태수. 목 졸라 죽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줄도 모르고 방법을 알려주는 준하. 입에 물고 있는 건 치약으로 만든 거품입니다. 힘든 감정 연기 하는데 치약 물이 눈에 들어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빨리 완쾌하세요. 이기훈은 이렇게 누워서 그대로 잠들어 꿀잠을 잤다고 하네요. 채플린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롱샷일 때 웃고 있다가 카메라가 따고 들어가면 우는 얼굴로 바뀌게 연출했습니다. 목걸이도 멀리서 보면 잘 모르다가 다시 보면 카메라가 따고 들어가서 남기고 간 게 보이도록 설정했죠. 죄의식이 극에 달한 준하는 이대로 떠납니다. 월남전 파병 행군을 보여주면서 준하가 참전하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보조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카메라를 3대나 돌린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대규모 촬영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 거리에 간판을 다 바꿔서 수원으로 꾸몄습니다. 감독이 어린 시절 사촌 형님이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고 본인도 행군을 보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기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다 똑같지 뭐.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 태수 아버지가 준 목걸이에 의미가 부여됐듯이 상민이 매점 누나에게 줬던 우산에도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우산이네. 확신이 생긴 지혜가 환희에 차오릅니다. 역시나 순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는 느낌으로 고속 촬영분을 인서트로 삽입했습니다. 비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과의 동질감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ROTC를 설정했다고 하네요. 상민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방해물을 뚫고 가면서 용기가 더 배가 된다는 느낌이죠.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그렇게 흠뻑 맞았어?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연극 보러 올게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상민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연극 무대를 망쳐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뭐야? 컬트인가? 싸대기 소리가 박수 소리처럼 들리고 군중 심리로 박수를 친 관객들. 이 박수 소리가 데이트 코스로 연결되면서 커플 탄생 축하의 의미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당일 데이트 코스로 엄마의 옛날 추억이 흐르고 있는 그 강가를 선택했다. 주인이야? 아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 엄마하고. 이 할아버지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에게 수모를 당한 그분입니다. 뭔가 경직된 듯한 상민의 표정은 처음 와본 곳이지만 뭔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치약 바르세요. 그럼 좀 덜해요. 주희씨? 이게 슬픈 감정은 아니지만 우연히 태수를 만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설정해서 감정의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희는 결국 태수와 결혼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전히 경직된 상민의 표정. 나름 뭔가 느껴지고 있다는 연기를 하는 중입니다. 혹시 준하 씨 소식 아세요? 모릅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왠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수원역에서 파병 군인을 환송하는 군중들. 이곳은 사실 대성리역입니다. 기차를 전진했다 후진했다 하며 수십 번 반복해서 촬영했습니다. 이기우와 키를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높은 굽을 신은 손예진은 추운 날 봄옷을 입고 이렇게 계속 울면서 계속 뛰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 장면을 찍고 이틀을 알아 누웠다고 하네요.
목걸이는 이렇게 다시 준하에게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기차를 세워놓고 온 스태프들이 기차를 흔들며 찍은 후 달리는 풍경을 CG로 심은 컷입니다. 감독은 한 장르 안에 다른 장르가 치고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갑자기 소나기를 패러디하질 않나 SF, 무협 등 장르가 튀어나왔죠. 이번엔 전쟁 영화가 튀어나왔는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실제 헬기를 띄우고 실제 포탄을 터뜨리고 공포탄을 쏘며 3박 4일간 촬영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전 참전 부대인 맹호 부대 마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준하는 죄의식 때문에 주희를 버리고 스스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희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희와의 추억이 담긴 목걸이에 목숨을 바치죠. 엄청난 폭발에 휘말린 준하. 끝까지 사랑을 움켜쥐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산길은 진해 내수면에서 촬영한 컷이고 내부는 가평에 있는 로코 갤러리라는 카페에서 촬영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 감독은 배우에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잘 보이는 척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잘 해냈죠.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해낼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리 와서 연습 많이 했었거든. 이 목걸이 돌려주려고 목숨 걸고 구했어. 이건 준하 거야. 그리고 몇 년 후 준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손예진이 손으로 얼굴을 계속 가리고 있는 이유는 콧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을 떼면 콧물이 쭉 늘어날 것 같아 차마 못됐다고 하네요. 고인의 뼈를 뿌려주는데 아내와 아들이 없는 게 좀 의아한데요. 과거 연인과의 추억에 담긴 장소에 뼈를 뿌리는데 현재 아내와 아들이 여기 있다는 게 감정에 방해되는 것 같아 영화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주인공은 손예진이니까요. 어린 지혜가 돌 사이에 갇힌 물고기를 놓아주는 건 무언가에 갇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이 다음 세대에 자유롭게 풀려나 이어진다는 암시입니다. 자, 그 시절 로맨스의 정석, 멜로의 클래식, 영화 클래식에 숨겨진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봐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시간이었네요.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